수명이 다 돼서 멈춰있는 월성 1호기 핵발전소를 다시 가동할지를 논의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원전 주변의 주민들은 오늘 이 회의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까지 올라와서 수명 연장은 절대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첩에 써있던 글로 인한 논란이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의 배후에 김무성 대표가 있었다고 청와대 행정관이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의 행정관과 그의 말을 전한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주고받은 말을 보면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의 비판에 대해 숨 쉴 틈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측은 숨 쉴 틈을 줘야 하는 쪽은 청와대라고 받아쳤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유출의 배후를 언급했다는 논란으로 사표를 낸 음종환 행정관을 최종 면직 처리했습니다. 행정관은 문건 파동의 배후에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있다고 말한 인물이라고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이준석 전 의원과 행정관 사이에 주고받았다는 말을 보면 보수 언론들이 꼴불견이라는 강한 표현을 왜 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김무성 대표의 수첩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새누리당과 청와대 갈등, 오늘도 새누리당 쪽에서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오늘은 수첩 파동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6일 수첩 속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했던 발언이 알려지면서 당청 간 긴장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 행정관이 문건 파동 배후에 자신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지난 6일 처음 전해 듣고는 이것들이 미쳤나, 청와대 애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며 화를 냈고 지난 12일에도 청와대 조무래기들이란 표현을 써가며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무성계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하는데 청와대 사람들이 계속 삐딱하게 쳐다본다면 김 대표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친박 핵심인 서청원 의원과 대통령의 복심 이정현 의원, 범친박계 김을동 의원이 불참하면서 당 내분이 표면에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공직기강회의를 비판하고 인적 쇄신을 더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정광석화처럼 읍참마속해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물쭈물하다 결국 이 지경이 다다른 거예요.
청와대는 총체적 공직기관회의에 관련해서 통렬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종원 행정관이 문건 파동의 배후에 김무성, 유승민이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폭로했던 이준석 전 비대위원. 그 외에 행정관의 다른 발언도 여러 가지를 폭로했는데요. 오늘은 좀 수습을 시도하는 모습도 잠깐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자신이 행정관에 대해 말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오늘 페이스북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행정관이 여성 이름이나 회사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도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의 말에서 비롯된 수첩 파동이 민간인 사찰 의혹, 야권의 특검 요구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JTBC는 뒤를 밟는 느낌이라고 할 정도로 음종환 행정관이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여자 관계는 물론 회사 내부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험담을 하기도 했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또 수첩 파동이 불거진 이후 이 전 비대위원은 행정관이 자신에게 언제 내가 배후라고 했나, CCTV 까볼까, 내가 종편 출연 청탁한 카톡 다 공개한다, 앞으로 방송 잘 지켜보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음종환 행정관은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 의사까지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지만 이 전 비대위원이 오늘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자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하나같이 비판을 했던 보수 언론들, 이번에 나온 당청 갈등에 대해서도 개탄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조선일보의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십상시 멤버 중 한 명인 음종환 행정관이 친박과 소원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문건 파동의 배후로 지목한 것은 권력투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관과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진실 공방에 대해서도 음습한 일, 꼴불견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행정관이 배후 운운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문건 사건을 개인 일탈이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청와대의 행정관에 대한 면직 처리로 그칠 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십상시 문건 유출 사건과 민정수석의 항명, 수첩 파동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 기강회의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콩가루 조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 같이 만나는 2+2 회동이 있었습니다. 개헌 특위 구성에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민주연합은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경제 사정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고 맞서서 결국 논의를 추후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만나 이를 비롯한 4가지 사안에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법리상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4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나온 신경전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가 너무 심해서 숨을 쉴 수 없다고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대담하게 단칼에 해결하라는 뜻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9월에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대통령 본인에게 되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국정에 셋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지기를 볼 때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을 인해서 국가 기강이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저들도 참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거 좀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요. 칭찬도 며칠 들으면 참 그런 법인데 대통령 공격은 좀 그만하시죠. 매일같이 하니까 이거 정말 참 이거 조금만 좀 달리는 말에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허구한 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이틀에 한 번씩. 예, 이틀에 한 번씩 너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숨 쉴 틈을 좀 주고 말씀 충분히 하셨으니까 조금 숨 쉴 틈을 좀 주셨으면 숨 쉴 틈을 좀 주십시오. 우리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쇄신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을 하겠고 또 청와대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하여튼 어쨌든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자 했는데 청와대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숨 쉴 틈을 안 줘요. 우리도 숨 쉬고 싶어요. 그냥 계속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쉬고 싶었거든요. 공격을 어지간하면 자제하려고 했는데 무슨 행정관 또 비서관 또 민정수석 계속 사고를 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그 사고를 막아주도록 오직했으면 제가 알렉산더 대왕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그냥 풀라니까 시간 걸리니까 끊어버려라 하는 얘기를 요 며칠 사이에 한 2-5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야 관계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해서 그나마 조금씩 숨통을 틔우고 있는데 청와대가 숨 쉴 틈을 안 줬어요. 저희들한테 매일 이런 사고를 치니까 오늘까지만 숨쉬게 한다고 내일부터 숨을 좀 내일부터 사고를 안 치면 우리가 조용히 해야 방점 거기 있네. 우리 예측을 못하겠어요. 청와대에 일어난 일은. 내일부터 조금 쉬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합류하기로 한 이른바 국민모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있는 유일한 진보 정당 정의당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국민모임과의 연대와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보 정치 재편을 국민모임이 주도할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염려도 묻어났다고 합니다. 권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보정치 재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그리고 최근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모임 등을 만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룹 하나하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유동적이라서 호명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 그룹 전체에게 앞으로 만나 나가시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연락드리고 만나 나갈 생각이고요. 노동당의 경우 이미 정의당과의 통합을 쟁점으로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이고 국민모임 역시 정의당과 함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의 합류로 관심을 모았지만 국민모임은 말 그대로 모임 수준이어서 연대나 통합의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가장 우리 기본적 우리 내부의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천호선 대표의 그 발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찬성하죠. 구체적 방안은 좀 시간이 걸린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적극적인 논의 의지만 밝혔을 뿐 진보 재편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국민모임이 추진하는 신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정의당 자체를 정의당 자체가 열려 있는 정당입니다. 정의당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어떤 보다 능동적인 세력 간의 어떤 통합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열려 있다. 어떤 방법을 저희들이 실제로 특정해가지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이 없어진 지금을 진보정치 재편의 기회라고 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모임이라는 새로운 세력에 재편 주도권을 넘겨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월 8일 열리는 민주연합 전당대회 후 천정배 전 의원 등 비교적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국민모임으로 갈 경우 재편의 동력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호선 대표가 정의당이 진보정치 세력 중 유일한 원내 정당임을 강조한 것은 그 같은 고민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희 정의당의 평가가 어떠하든 원내 유일 진보 정당입니다. 당연히 이 진보의 재편 강화에서 정의당의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모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 재편의 한계도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양측 모두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과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체 진보정치판을 바꾼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진당 대북 정책 면에서 지금 통합진보당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통진당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통합이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갈등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의당 내 친노 세력인 참여단계가 2007년 비노 노선을 택한 정동영 전 고문에 대한 감정이 나쁘다는 점이 꼽힙니다. 각자 입장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진보정치 세력의 특성상 화학적 결합이 힘들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10시간 정도의 긴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또 동시에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상황과 시민단체들 집회 현장을 취재한 PD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지훈 PD. 네, 성지훈입니다. 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의 결정을 연기했군요, 결국. 회의는 잠시 전 밤 8시경에 끝났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실에 모인 8명의 위원들은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식사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원안위는 최대한 전원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시간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내릴 만큼 위원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볼 때 다음 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표대결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원안위 위원 9명 중 5명 이상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찬성하면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7년가량 더 운영됩니다. 예,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논의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1호기는 대표적인 노후 원전입니다. 원전이 있는 나아리 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폐로를 요구해왔습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2012년 멈출 때까지 모두 52차례의 가동정지 사고가 났고 최근에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가 다른 원전 지역에 비해 많게는 수백 배도 높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폐연료봉 낙하에 따른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로 은폐 의혹을 받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9년 월성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후쿠시마 사태 등 핵발전소가 불안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법정 심사 기간인 18개월을 훨씬 넘은 지금까지 결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예, 이런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이지도 않다, 경제성도 별로 없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었죠?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월성 1호기를 8년간 추가 운전할 때 최대 5천억 원에서 최소 2,500억 정도 적자가 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수원이 수명 연장 신청 전후로 쏟아부은 5천억 원가량의 시설 개선비는 계산에 넣지 않은 비용입니다. 월성 1호기의 전력 생산량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1%도 차지하지 못했고 가동 중단 2년이 넘었지만 그에 따른 전력난은 없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버몬트 지역의 양키 원전 등 모두 5기의 핵발전소가 천연가스와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폐쇄됐습니다. 일본에서도 간사이 전력 등이 가동을 시작한 지 40년 정도 되는 원전 5기의 폐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예, 다음 회의에서 수명 연장을 결정하건 아니면 폐로를 결정하건 간에 다른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결정,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원안위의 결정은 1차 수명 연장 후 2차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리 1호기 등 향후 이어질 노후 원전 폐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명 연장이 만약 결정되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수미는 자연스럽게 고리 1호기 문제로 이제 바로 넘어가 버리겠죠. 이제 고리 1호기의 경우에는 이제 1차 수명 연장을 마친 상태에서 2차 수명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월성 1호기보다 훨씬 더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수원이 계속 이 고리 1호기에 대해서도 수명 연장을 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계속 좀 탄력을 받아서 수명 연장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방향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정책의 방향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주민 생존 다주기는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차관급 정부위원회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치고는 위상도 높지 않고 또 핵발전을 옹호하는 이른바 핵마피아에 장악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문제 등 원전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노후 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는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원회는 한수원이 제출한 기술적 안전성 보고서를 바탕으로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폐쇄 요구, 이런 주민 수용성, 국민 수용성도 반영하지 않았고요. 또 월성 1호기는 가동할수록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경제성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 지역의 환경 문제, 또 국민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월성 1호기로부터 나오는 삼중수소와 같은 그런 방사성 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 폐해 등에 대한 문제도 전혀 고려의 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제출한 기술적 검증 보고서만 바탕으로 한 원안위원회의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 판단은 원천적으로 옳지 못하고 종합적인 그 결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주민의 수용성을 반영한 결정이 되어야 하고, 이미 주민과 국민은 월성 1호기 폐쇄하라고 하는 여론이 거의 70%, 80%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원안위원회는 명심해야 합니다. 원자력 기술원 모두가 한수원과 원전 마피아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단히 독립적인 규제기구로서의 역량과 판단 능력을 현재로서는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수용성,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저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 월성 1호기 노후 원전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그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물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이고, 이게 지금 현재 국가에 없는 그 노원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국가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제일 우선으로 국회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서장원 포천시장이 어제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재수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김형태 전 의원도 어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성폭행과 추행 혹은 성추행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것만 모아봐도 수두룩합니다. 정당별로 균형을 맞춰보려고 했지만 새누리당 쪽 사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성실한 일꾼이란 평가를 받아왔던 새누리당 소속의 삼선 단체장 서장원 포천시장이 지자체장 성범죄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서 시장이 시장 직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은 지난해 가을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6.4 지방선거 때 자신을 위해 선거 운동원으로 뛰었던 여성을 강제로 포옹하려 했다는 겁니다. 서 시장은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취하했지만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에 나가 거짓 진술하는 대가로 서 시장으로부터 현금 9천만 원과 차용증 9천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작년 말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결국 서 시장은 어제 성추행과 무고 혐의로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친동생의 부인, 즉 제수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영태 전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의 제수 최모 씨는 김 전 의원이 자녀 학자금 문제를 도와달라며 찾아온 자신을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2012년 4월 폭로했습니다. 파문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전 의원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제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 문제와 별도로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사건 재판이 한 달 미뤄졌다는 소식도 어제 들려왔습니다. 박희태 전 의장은 작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보조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성추행 혹은 성추행 의혹과 논란은 최근 사례만 모아보아도 여러 건입니다. 2013년 8월에는 현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이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여기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짚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을 하던 중 호텔에서 알몸 상태로 인턴 여대생의 엉덩이를 만져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해 터치 박희태, 무릎 김무성, 알몸 윤창중이라는 말들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다 취재 카메라에 포착돼 비키니 권성동, 누드 심재철이라는 별명을 얻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도 여러 건 있습니다. 2010년엔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로 파문을 일으켰고 같은 해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는 룸사롱에 가면 자연산을 더 찾는다고 말해 비난을 샀습니다. 2007년 9월 대선 후보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못생긴 여자를 골라야 서비스가 좋다는 취지의 이른바 마사지걸 발언으로 논란을 겪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차에게 도약의 발판이 될런지. 가솔린 엔진의 리터당 12km 연비로 SUV의 실용성과 최저 1,600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쌍용차는 하반기에 디젤 모델까지 출시하면 2년 뒤엔 공장 가동률을 지금의 60%에서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난 2009년 구조조정 이후 회사를 떠난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착공식 브로셔 봤죠? 네, 선배.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몰로 연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중국 관광객 대거 유치 기대된다는 점 국가학교에서 만들어봐요.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효과도 꼭 강조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도 착공식 주제야? 홍보성으로 말아보래. 말이 돼? 나 확 그냥 그만둘까? 버티겠다며. 무조건 버텨서 바꿔보겠다며. 버텨봤자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떡해. 발찌한 거 다 까이고 홍보성 아이템이나 말라 그러고. 이게 기자야? 이래도 버텨야 되는 게 맞아?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말란 말이야.
아야. 나도 가짜 말고 진짜 리포트를 하고 싶다고. 진짜. 착공식 브로셔 봤죠? 네, 선배.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몰로 국가기수 만들어봐요. 가솔린 엔진의 리터당 12km 연비로 SUV의 실용성과 최저 1,600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효과도 꼭 강조하고요. 쌍용차는 하반기에 디젤 모델까지 출시하면 2년 뒤엔 공장 가동률을 지금의 60%에서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난 2009년 구조조정 이후 회사를 떠난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성 아이템이나 말라 그러고. 이게 기자야? 쌍용자동차의 대주주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마힌드라 회장이 어제 쌍용차 해고자들을 만나서 복직 문제와 관련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고자 대표로 그 자리에 간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만남 후에 마힌드라 회장이 해고자들을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김득중 지부장을 오늘 따로 만나서 마힌드라 회장과 나눈 보다 상세한 얘기 그리고 굴뚝농성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유지연 PD가 인터뷰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좀 잘 노사의 어떤 이런 합, 상생, 합심 뭐 이런 걸로 잘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트윗을 보여줬던 이 상황을 보면 내가 직접 굴뚝에 올라가 있는 두 사람과 내가 직접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주변에 있는 경영진들이나 기업노조한테 이렇게 뭔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얘기를 보고해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더 장기적 안목으로 전망으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잘 보고 본인은 지속적 여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갖겠다. 6년 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회사는. 적자라는 것들에 대한 위기가 실질적으로 현장의 고용 불안 속에서에 대한 현장 동료들에 대한 움켜쥐는 뭔가 목줄을 다시 움켜쥐는 것까지도 저는 안팎을 다 계속 가지고 회사는 지난 6년의 시간을 그렇게 왔어요. 공장 안에 있는 동료들은 여전히 불안전한 이 회사 운영 구조 속에서의 고용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회사의 지침대로 방침대로 니네들이 충실하게 복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공장 안은 그렇게 하고 바깥에나 정치권에는 그렇게 이제 방어 목을 치는 걸로 계속 그렇게 회사는 해왔기 때문에 뭐 그것은 회사가 뭐 어제 저는 새삼스럽다 보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위에 있는 동지들이 단식을 결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신중해야 될 문제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은 밑에서 올리는 음식 그리고 이런 보온 물품 이것을 받지 않겠다. 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버티고 이 문제를 갖다가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상식량과 물품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크지 않는데 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의 국면으로다가 열어라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런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봐요. 왜냐면 이제 굴뚝에 두 동지가 올라갔을 때 얼마 있어서 사실 김의성 배우나 아니 이효리 가수 이효리 씨가 사실 트윗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회사가 상당히 부정했거든요. 그를 12월 22일부터 신차 티볼리에 대한 계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우연하게 그날부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온통 사실은 티볼리의 얘기와 이효리 씨의 비키니 사진이었어요. 그 내용. 한 몇 날 며칠이 사실 그걸 그냥 쌍용장처만 치면 인터넷 들어가면 몇 날 며칠 그게 그냥 무조건 그것만 페이지로 있었거든요. 이거 보면 이거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냐,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사실은 이제 그 안한대 회장이 그 보고받은 것은 한국 경영진들에 대한 위에서의 보고였어요. 근데 그 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누구도 알 수 없었거든요.
그것이 정말 진솔되게 보고됐는지 아니면 다르게 좀 뭔가 왜곡해서 보고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얘기하자는 걸로도 저는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 내용들을 그동안 저희 입장들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내용들을 저희가 문서로 작성해서 메일을 보낼 생각입니다.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 6년 동안 진전되지 못하고 전향되지 못한 이런 회사의 경영진들에게 뭔가 이것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들이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것을 빨리 풀으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선전물 방식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제는 공개적 석상에 이제는 회사가 나서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얘기를 주장들을 해나가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굴뚝에 올라가 있는 이 동지들이 안전하게 좀 내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 좀 이렇게 주춤하지 않고 좀 더 당당하게 뭐 이렇게 좀 나갈 생각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도와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도와 여기는 국민 TV.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 이 세 가지를 이른바 대법관 자격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들이 대법관 후보자로 결정되는 것을 보고 임명 제청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인데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야말로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승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 글이 올랐는데 다양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고요? 네,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가 코트넷에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예. 어제 1차 심사를 통과한 대법관 후보 3명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송 판사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 노동환경 등 갈등 요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분이 대법관이 돼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판결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이어서 한마디 더 보시면요. 대법관 구성의 획일성과 편협성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판결에 대한 자발적인 승복을 이끌어내는 핵심 수단이자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2012년에도 그때도 이제 대법관 후보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비슷한 요구를 했던 판사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대법관 후보였던 김병화 당시 인천지검장의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당시 김 전 지검장은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위장 전입 등으로 논란을 불러왔던 인물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하고 50대 남성 이 세 가지가 고위 법관 임명의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대법관들은 어떻습니까? 네,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4명의 대법관 중 이른바 비서울대 법대는 단 2명뿐입니다. 예. 네, 현재 대법관 구성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요. 이 인물들을 모두 아우르는 공통점이 또 판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추천된 그러니까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들은 이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요건으로 꼽히고 있는 게 있는데요. 보수 성향이라는 것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예. 네, 후보자들의 면면을 한 명씩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강민구 창원지법원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경북 구미 출신이고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수원지법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판관 출신이고요. 2009년 사분위 활동을 할 때 정상화 심의원칙이라는 걸 제정했는데요. 이 원칙이 구재단에 정의사를 추천할 때 과반수 권한을 보장해주는 그런 원칙으로 결과적으로 동덕여대나 상지대, 세종대 등 비리재단 측의 의사를 복귀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이어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보시겠습니다. 경기 시흥 출신으로 역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됐습니다.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과 공판 송무부장을 지냈고요. 검찰 퇴직 후의 이력이 또 화려합니다. 검찰총장 후보군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내정설이 꾸준히 제기된 인물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의수 태평양 현재 대표 변호사를 보시겠습니다. 대구 출신, 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서울형사지법 판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지낸 법관 출신입니다. 이 한의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 조세 등 기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로 꼽힙니다. 2013년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변호인단이기도 했고요.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을 때 시민사회에서 부적격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예, 판사 출신이 2명이고 검사 출신이 1명인데 예. 또 어디 출신이 될지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방송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군요. 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기관이 합동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창조경제, 혁신경제를 위해서 예산과 규제 완화를 총동원한 내용들이었는데요. 특히 방통위 과제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청해온 사안들이 충실하게 담겼습니다. 예, 그 규제 완화라는 건 광고 규제 완화겠죠? 예,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방통위는 광고 규제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서 방송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우선 광고 시장 활성화 부분에서는요, 광고 유형에 따른 규제를 총량 규제로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앞뒤로 이렇게 칸막이식으로 규제했던 것을 전체 시간 중에서 일정 양만 충족시키면 어떤 유형으로든 광고를 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스포츠 중계 때만 허용하고 있는 가상 광고를 교양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과 스포츠 보도 때도 허용하기로 했고요. 가상 간접 광고의 허용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상파 방송사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초고해상도 방송 환경 지원에 대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EBS 일부 교육 채널을 중심으로 다채널 방송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지금 KBS 1TV가 KBS 1-1, 1-2 이렇게 여러 채널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위해서 공영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KBS 수신료 인상, 사실 KBS 수신료 인상은 매년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올해도 역시 추진하기로 했군요. 네, KBS가 제기해온 수신료 현실화 주장, 이것을 받아들여서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인상된 수신료를 통해서 EBS 제작 재원을 확대하고 또 수신료가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KBS 2채널의 광고를 축소한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간 광고주들이 종편이나 유료 방송으로 이동해서 광고가 증가되고 방송 산업이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 이런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반면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언급한 부분은 재난방송 소외계층 배려라는 짤막한 말뿐이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수신료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다 종편이 지난해 말부터 긋고 막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대체로 통과된 것 같은데요. 예. 종편들로서는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경제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종편을 소유한 신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연초부터 이른바 지상파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지상파의 요구사항은 끝이 없다면서 끌려다니는 정부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요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지는데 눈여겨볼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정부 측의 언론 장악 우려에 대한 비판은 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조 산업이 자기네 건물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오룡호 유가족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퇴거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은 사조산업 측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고장훈 오룡호 가족대책위원장은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사무실에 퇴실 요청문을 붙였던 사조산업 측이 오늘 오후에는 자진해서 공고문을 떼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사조산업은 빌딩 입주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가족들에게 내일까지 퇴실하라고 요구했었는데요. 가족들의 반발 그리고 언론사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퇴실 공고는 일단 철회했습니다. 가족대책위 측은 공고문이 떼어지긴 했지만 언제 다시 내쫓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어제 사측과 가족대책위 간의 면담이 있었는데요. 가족대책위 차원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경투쟁은 향후 사측과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누리당의 김재식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해경 경비정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충남 서산 태안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재식 의원이 지역구인 가이도를 방문하면서 해경 경비정을 탔던 일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배우자와 보좌진 4명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김재식 의원은 해경 경비정에 올라타서 손을 흔드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가 더욱 문매를 맞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밝힌 김진욱 부대변인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해경 업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사람이 사적으로 해경선을 이용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예, 경비정은 왜 탄 거랍니까? 네, 김재식 의원 측은 소외된 도서 지역의 민원을 듣기 위해 입도했는데 육지로 나오는 여객선이 오후 늦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새정치연합이 사적인 방문으로 호도하는데 공식적인 주민간담회였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사실관계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뒷골목에 나와 앉은 연탄재를 새긴 판화지요. 텅 빈 겨울밭에도 타고 남은 연탄재가 나와 뒹굽니다. 연탄을 떼는 집들이 자꾸 늘어갑니다. 난방비 부담이 큰 탓입니다. 연탄이 남아 넉넉하게 쌓아두지 못하는 댁도 없지 않을 테지요. 사위어가는 연탄불처럼 남은 생이 길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한 장씩 집어 올리는 연탄의 무게조차 가벼울 리가 없습니다. 어느 인생에게건 함부로 발길질하지 않는 마음 있어야 하는 건데. (1월 15일) 뉴스K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